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4차례에 걸쳐서 성경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에 기반을 두고 고대에 존재했던 제국입니다. 이란 하면은 우리 이 한국하고는 상당히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는 걸 아실 것입니다. 서울에 워싱턴로도, 도쿄로도, 베이징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테헤란로가 있고 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 페르시아와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건 이렇게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4번에 걸친 이 페르시아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페르시아 제국 이야기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들의 이야기들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처음 제국으로 발돋움할 때에 한 사람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의 외손주가 키루스 2세인데요.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말합니다. 이 키루스 2세 때 본격적으로 페르시아는 제국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BC 3000년경부터 이란의 메데 파사,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이 부족들이 도시국가들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 꿈을 한번 꿉니다. 그런데 그 왕의 꿈에 자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소변을 누웠는데 이 도시 전체와 아시아 전체를 물로 뒤덮어버리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이죠. 자고로 이 고대의 왕들은 꿈만 꾸면 이제 주변 사람들을 좀 괴롭혔다라는 것을 애굽의 바로 왕의 꿈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역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키루스의 외할아버지라는 아스티아게스의 꿈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결국 꿈 해몽가들이 이 딸이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내놓게 되자 이 아스티아게스 왕은 딸을 메디아의 귀족 집안과 결혼시키지 않고 또 다른 도시국가인 페르시아의 이 중류 이하 되는 한 청년과 만나서 결혼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이 페르시아에서 중류층 이하의 청년을 데려다 결혼을 시켰는데요. 또 한 번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꾸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전 꿈보다 더 진한 꿈을 꿉니다. 따라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내려지기를 자기 외손주가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외손주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외손주를 죽이라는 명령을 이 아스티아게스 왕은 자기 오른팔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자기 오른팔이 그 왕의 외손주를 죽이라는 그 실제 명령을 자기가 또 오른팔처럼 믿고 있던 소치기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소치기가 왕의 외손주를 죽이기 위해서 데려가는데 마치 소치기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러자 소치기 아내가 소치기에게 죽은 아들을 왕의 외손주라 하고 묻고 이제 이 왕의 외손주를 우리 아들로 키우자. 얘기가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외손주는 이름도 없이 소치기 아들로 10여 년을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10살 남짓된 이 소치기 아들이 친구들과 모여서 왕 게임을 합니다. 지금은 영의정 게임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영의정 그런 게임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왕 게임을 하는데 이 친구가 순번에 따라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소치기 아들이 명령을 정확하게 내리고 보고도 받고 또 명령을 어긴 자를 처벌을 아주 엄격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벌받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귀족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하게 처벌을 받아서 매를 상당히 맞고 아빠한테 가서 일렀습니다.
그러자 귀족이 그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긴 해도 감히 소치기 아들이 귀족 아들을 처벌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화가 나서 왕에게 이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러면 그 소치기 아들을 데려오라 해서 데려와서 첫눈에 보는 순간 자기 외손주인 걸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손주를 이름을 지어서 페르시아로 보냅니다. 즉 어머니 아버지에게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키루스 2세는 페르시아에 가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이 아스티아게스 왕은 이제 화가 났고, 즉 자기 오른팔에게 화가 난 거죠. 해서 그 오른팔 신하를 저녁 만찬에 초대해서 이제 저녁을 먹입니다. 그런데 맛있는 만찬이 끝나고 이제 왕이 그 신하에게 저녁 맛있게 먹었느냐?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때? 오늘 고기도 맛있었느냐? 아주 맛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왕이 신하에게 네가 오늘 먹은 그 고기는 네 아들을 잡아서 요리한 고기다 라고 얘기를 건넵니다. 여기에서 뭐 큰 불만을 말할 수 없었죠. 신하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 신하 마음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한을 품고 시간을 두고 오히려 왕에 대한 이제 이 분노를 삭혀서 페르시아에 가서 자라고 있는 그 키루스 2세를 연결해서 결국 시간이 지남에 오히려 메디아의 왕으로 그를 끌어들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키루스 2세가 왕이 된 상태에서 이제 메디아라는 도시국가와 페르시아라는 도시국가가 묶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며, 이때 성경에서 표현한 메데와 파사의 규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도시 국가가 대등하다, 이 규례를 정했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하지만 키루스 2세가 이렇게 페르시아를 통일했지만 페르시아에 변변한 시장 하나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산지고 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평지가 드물고 그러니 페르시아는 말 그대로 어떤 풍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데 전쟁이 발생합니다. 지금의 터키가 그 당시에는 리디아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있었는데요.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산을 넘어서 페르시아의 변방을 공격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의 그 변방의 성들에 살던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게 되고, 그 소문을 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로 도망오게 되고, 따라서 키루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그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의 침략을 가서 막습니다. 막는데 리디아는 기마병이 월등하고 페르시아는 사람 숫자가 많은지라 지지부진하게 이 전쟁의 결과가 쉬이 결론이 나지 않자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더 준비해서 다른 나라들과 더 묶어서 봄에 다시 전쟁하러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군대를 철수하는데, 오히려 페르시아의 키루스는 서둘러서 군대를 이끌고 지름길로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빨리 달려갑니다. 급하게 이 같은 정보를 알게 된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도 철군을 하게 되고 해서 결국은 사르디스 성 앞에서 리디아의 기마병과 이 페르시아의 병사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마병을 앞세운 리디아의 이 진영 앞에 키루스 2세는 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낙타를 앞에 쭉 세웁니다. 사실 기마병된 낙타 부대라,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저쪽은 대포를 장착했는데 이쪽은 소총 들고 있다는 얘기하고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기마병은 전투에 월등한 것이며 낙타는 이 전투 물자를 수송하는, 한마디로 수송 트럭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키루스 입장에서는 낙타 부대를 내세웠는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발생했는고니
이 말들, 즉 리디아의 말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들은 낙타 냄새를 무척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말들이 뛰자 더 이상 공격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이 성문을 열고 병사들을 다 철수시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왕은 원치 않는 공성전이 시작된 것이죠. 거기까지 갔으니 쉬이 물러나올 수도 없고 성을 공격하는 것은 이전에 저희들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가서 18개월 동안 성을 포위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어느 성에 가서 포위하고 공성전을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한 2주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그날도 잠이 오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며 성 밖을 거닐고 있는데 성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지켜봤더니 어느 한 병사가 성의 비탈길로 내려와서 떨어진 투구를 주워가지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죠.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그 모습 전체를 잘 지켜보는 것이죠. 그 사르디스 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왜냐하면 리디아라는 나라가 아주 부자 나라고, 부자 나라는 자기들의 부를 지킬 수 있는 성 또한 결코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성벽으로 잘 만들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자연적으로 이 성벽과 맞닿아 있는 그 자연벽이 있는데 그 벽은 워낙 난공불락이라서 밖에서 그쪽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요는 그쪽에 한 병사가 그 틈새를 통해서 지들만 알고 있는 그 개구멍을 통해서 졸다가 아마도 투구를 떨어뜨렸겠죠. 그 투구를 주워가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날 밤 왕은 바로 개구멍이죠. 그곳으로 자기 병사들을 밤에 들여보내서 성문을 열게 하고 자고 있는 리디아의 크로이수스 왕을 결국 사로잡음으로 사르디스 성을 이제 공격을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사에서는 일컬어 행운이라고 이런 사건을 말합니다. 많은 군사훈련 끝에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성을 점령한 것은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고 오히려 어떤 결정적인 승리의 계기를 적이 가져다 주는 경우를 전쟁사에서는 행운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키루스에게는 이 행운이 따랐던 것입니다. 이 키루스 2세가 사르디스 성을 점령한 상태로 이제 사로잡은 왕 크로이소스를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화형식을 하는데 문제는 크로이소스 왕이 장대 위에 매달린 상태에서 얼굴 표정이 무덤덤하고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궁금한 키루스 2세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로 중얼거리는지 알고 싶었는데 마치 이제 그 장작더미에 불이 붙었고 불이 치솟는데 또 갑자기 소나기가 지나가면서 그 불을 껐습니다. 그래서 키루스 2세가 그 크로이소스를 끌어내리게 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뭔가 발악을 하면서 죽어가야 되는데 뭘 중얼거리느냐라고 물었더니 솔론의 말을 들었어야 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나머지 더 자세하게 물었더니 크로이소스가 하는 말,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인 솔론이 자기 나라를 방문했을 때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솔론에게 크로이소스가 의도가 담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솔론이 자기 나라에 효자 둘을 둔 어느 과부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러자 크로이소스가 그 다음은요? 라고 물었고, 그러자 그 다음 사람이 누구고 또 그 다음이요 몇 차례 물었는데 결국 자기의 의도된 대답, 즉 당신입니다 라는 답변이 안 나오자 나는 어떻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솔론이 지킬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지켜야 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자 상당히 섭섭했는데, 쓸쓸했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갑자기 뜻하지 않게 전혀 계획
예측과 계획 없이 나라를 빼앗기고 죽기 직전에 이르러 보니 솔로몬의 그 말이 옳았다라는 말을 중얼거렸다는 것이죠. 이러자 이 통찰력이 있는 키루스가 그 말을 듣고 이 친구라고 감탄을 하고 난 후 거기에서 크로이소스가 키루스에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 둘이 친구 먹자 해서 이 키루스와 크로이소스 둘이 이제 친구가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친구가 되는데요. 이미 이제 리디아를 점령하고 사레디성을 이제 확보한 키루스 2세는 그의 병사들이 관례에 따라서 성약탈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이 크로이소스가 키루스에게 또 한마디 하는 것이죠. 어이 왕, 너는 네가 네 걸 약탈하니? 뭐 쉽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키루스 2세가 무슨 소리야, 알아듣기 말해 라고 말했더니 크로이소스가 하는 말, 내가 이미 너에게 항복했고 내가 너한테 협조하기로 한 이상 다시 반란을 꾸려서 뭔가 되찾는다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니냐. 이 말을 들은 키루스 2세가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는 거죠. 해서 병사들에게 약탈 명령을 정지하고 사레디스 성 전체를 있는 그대로 송두리째, 통째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통째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배자인 왕만 바뀌었을 뿐 사레디스 성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전 왕에게 냈던 세금만큼만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바치면 그런 삶의 방식을 유지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왕은 리디아를 소유하게 되고 이 큰 갈등 없이 오히려 이 리디아를 지배하는 형태. 그래서 이전 아수르의 지배 방식이나 바벨론의 지배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식의 출발로 제국을 시작했다. 이 전쟁이 그런 어떤 의미를 키루스 2세에게 가져다 준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디아를 가지게 된 페르시아는 상당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디아라는 나라는 이 사금이 많이 나는 곳으로서 굉장히 부자였고 당시 리디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면 아테네가 나오고 아테네에는 델포이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복납금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납금을 바친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많은 복납금을 바친 나라가 리디아의 일 정도로 크로이소스 왕일 정도로 부자 나라였는데 그 가난한 나라의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부자 나라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전쟁 상태로 돌입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바벨론 제국을 점령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군대는 이제 드디어 바벨론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 제국은 어떠했던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수립되어진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이 마르둑이 통치하다가 암살당하고 그의 사위입니다. 네리글레살 왕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친구가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혈통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 혈통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나보니두스라는 친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혈통의 바벨론이 세워지는 거죠. 이 나보니두스는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의 통치자가 되고 난 후 성경에 나오는 그 벨사살 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바벨론 통치권을 맡기고 이 나보니두스는 바벨론 성을 떠나서 사막에 가서 약 한 10여 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이유인 즉슨 바로 이 나보니두스가 그 당시 바벨론이 섬겨왔던 바벨론 종교는 마르둑 신앙인데 이 나보니두스는 전통적인 느부갓네살 집안의 마르둑 신이 아닌 달의 신이라는 신인데요.
이 신을 섬기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바로 이 신을 섬기는 방식에 따라서 이 사막에서 그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은 실질적으로 바벨론 성 안에는 이 현재 집권하고 있는 이 나보니두스의 세력과 오래된 느부갓네살의 이 혈통들과 이 갈등은 물론이고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마르둑 신앙과 달의 신 신앙이 이 대립하는 형태를 띠면서 그 큰 성 바벨론은 내분에 휩싸이는 형식을 띠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바벨론의 군대가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파병을 합니다. 해서 티그리스강 상류에 오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이 땅이 넓어서 큰 대군들이 만나서 전쟁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황산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황산벌이 왜 그렇게 전쟁터로 적합했는 거니? 이를테면 신라군과 백제군의 그 많은 숫자들이 한꺼번에 그냥 일전을 치르기에 적합할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피스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살로니가도 아주 넓어서 땅이 넓어서 이 전쟁 치르기에 적합한 곳이었는데요. 대개 보면 이 고대사에서 이 전쟁의 이 현장들은 넓은 대평원이었다라고 상식선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키루스의 군대와 바벨론의 군대가 오피스에서 만나서 일전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때 키루스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를 이깁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라서 바벨론 성으로 내려옵니다. 문제는 바벨론 성으로 내려오는데 놀랍게도 성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키루스가 바벨론의 주력 군대를 격파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벨론 성에 다다랐을 때 바벨론 성이 그 큰 성 둘레만 90.16km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을 묘사하면요, 야, 인간이 저렇게 거대한 성을 저렇게 튼튼하게 세울 수 있겠구나라고 감탄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시록에 가보면은 이를테면은 이제 초롱성 바벨론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느부갓네살이 공들여 세운 성이 바벨론 성인지라 아무리 키루스 2세의 군대라 할지라도 그 바벨론 성을 공성전해서 빼앗는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 공성전을 할 때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만큼 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아군의 피해가, 즉 공격자들의 피해가 많아진 바 오히려 성 안에서 못 나오게끔 가로막는 것이죠. 대신 성 안으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를테면 양식, 의복 이런 물자들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성 안에 저장된 물자가 바닥이 나면 그것이 양식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성을 지키는 자들은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나오는 자들을 장악함으로 성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성전의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공성전이라는 측면에서, 즉 성을 포위하는 공성전이라는 측면에서 키루스 2세가 바벨론 성을 포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 둘레가 90km가 넘는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생각처럼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긴 거리고, 그리고 그 바벨론 성 전체의 청동 문이 100개라 그랬는데요. 그 100개의 문을 다 막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하나, 바벨론 성은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물 공급은 근본적으로 어려움이었고, 그리고 바벨론 성은 예루살렘 성하고 비교했을 때 평지에 쌓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인지라 성 안에서 말입니다.
바벨론 성은 식수 걱정 없지요. 농수 걱정 없지요. 농사 지을 수 있지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놓고 본다면 바벨론 성을 포위해서 물자가 성 안에 즉 저장된 물자가 바닥이 나서 손들고 그들을 나오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루스 2세는 그런 바벨론 성을 공격하겠다라고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이제 치열한 전투 그리고 아주 오래 진행될 전투를 예상하고 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성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가에서 신앙해 오던 신이 이제 마르둑 신인데요. 이 마르둑 신의 그 신자들 제사장들이 오랫동안 즉 나보니두스가 새로운 바벨론의 통치자가 된 이래 지속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오히려 이 나보니두스의 지배를 받느니 새로운 왕 페르시아의 왕의 지배를 받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그들 내부에서 반발이 생긴 상태에서 그들이 조용히 성문을 열고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을 해방자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다시 한번 이 키루스 2세는 전쟁에서 그 큰 성 바벨론 성을 쉽게 빼앗는 행운을 가져온 것. 즉 바벨론 성 점령도 오히려 행운인 것이죠. 사르디스 성 점령이 그 투구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벨론 성의 점령은 바벨론의 내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키루스 2세는 바벨론 성을 아주 간단하게 점령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점령 키루스 2세가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 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 그 장면을 성경의 다니엘서에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키루스 2세의 군대가 바벨론 성문을 열고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 시점에 바벨론 성궁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바벨론 귀족들 1000여 명을 초청해 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이를테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들 솔로몬 때 사용했던 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전 기명들을 다 가져다가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비싼 포도주를 그 성전 기명들에게 따라 마시겠다는 거죠. 그 성전 기명들은 길게 보면은 한 민족의 900년 된 보물입니다. 그러니 그 보물의 술잔을 따라서 1000명이 위하여 하면서 잔치 흥을 돋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 메네 대게 우바르신 이 글자가 나왔고 이 다니엘이 이걸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당시 이것을 해석하면 제국의 이 세 번째 통치자를 세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세 번째 통치자인 이유는 바로 이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1인자, 자기가 2인자, 그 다음 다니엘을 3인자 삼은 겁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2인자를 세운 것이었죠. 물론 이제 바로 2인자하고 그날 하루아침에 2인자하고 끝났는데요. 이렇게 바벨론 성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2세는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바벨론 성을 절반쯤 점령했는데 바벨론 성의 저 뒤쪽에서는 페르시아 군인들이 바벨론 성의 절반쯤 점령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바벨론 성이 실로 크고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는 드디어 바벨론 성을 점령함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는 제국을 점령했으면 바벨론 제국을 점령했고 제국을 세웠으면 이 제국을 경영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냥 개인이 하루를 사는 데는 특별한 계획 없이 무계획이 계획인 것으로 하루 종일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도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자신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큰 문제될 게 없죠. 하지만 큰 나라 경영이라든지 제국 경영은 이게 하루만 경영을 안 해도 이게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전력 공급을 하루만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런데 이 제국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단위의 이 국가 경영인데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을 밀도 있게 진행시켜야 매일매일 그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키루스 2세는 제국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경영 코드를 설정해야 되고 제국을 경영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자 페르시아의 이 키루스 2세는 오히려 바벨론과는 다른 방식의 제국 경영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 제국이 수립되고 난 후 아수르 제국의 제국 경영 방식에 대한 반성이 기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도 바벨론 제국의 제국 경영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제국 방식, 제국 경영 방식은 이를테면 예루살렘의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끌어옴으로 바벨론의 내부를 튼튼케 하고 반란을 막는 효과를 누린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망했다는 것이죠.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로마 제국을 진행시켜가면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제국의 수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수르는 상아시아의 주인으로 520년의 수명을 보냈고 페르시아는 200년, 헬라는 300년, 로마는 1000년여 기간을 보냈는데요.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그 수명이 다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들 스스로가 놀랄 정도였고,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 키루스 2세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키루스 2세가 사르디스 성을 점령한 일이나 바벨론 성을 점령한 일이나 자기가 생각해봐도 놀라울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키루스 2세는 이 두 성을 점령한 상태에서 이를테면 사르디스 성을 점령하고 그 왕 키루스와 크로이소스와 친구가 됐듯이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고 난 후 바벨론의 인재들을 고스란히 살려두면서 오히려 자기 제국 경영의 인재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때 다니엘도 바로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와 한 배를 다시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제국 경영 정책이 결정되는데 바벨론이 끌어온 여러 포로들을 페르시아 제국의 범위에서는 이걸 돌려보낸다라는 정책을 핀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집중화 정책을 폈다면 페르시아는 이들을 귀환시킴으로 말미암아 지방화 정책을 펴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바로 여러 성들을 점령할 때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죠. 공성전을 치르기는 치루었지만 아주 지독한 공성전, 이를테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예루살렘의 시드기야는 지독한 공성전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는 바벨론 성하고 공성전까지도 부드러운 공성전, 말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그러므로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그 바벨론 제국에 이 끌려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식으로 억압하고 압박하는 형식으로 그들을 통치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인재 만여 명을 끌어온 결과 예루살렘에 그동안 이 월등하던 그 상권, 즉 다윗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예루살렘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전혀 어떤 경제활동도 이루어지지 않는 황무지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바벨론 성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경제력이 이 월등했을지 모르겠지만 먼 데서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은 내부에 집중화된 인재들이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지나치게 집중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같은 것을 다 반성한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입장에서는 인재들을 파견하는 것이죠. 파견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살려서 거기에서 풍요를 만들어서 세금의 증세를 높이겠다라는 골조를 제국주의 정책의 핵심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정책을 핍니다. 이제 다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따라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경영 골조는 지방화 정책에 기반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든다면 이제 키루스 2세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 통치 조서를 내리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에스라서에서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에스라가 그 적어놓은 그 통치조서, 즉 키루스 2세 왕의 이 원문에 보면 이 키루스 2세가 그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하 만국을 내게 주셨다. 그런 거로 유대 민족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강제 명령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강제로 돌아가라면 이것은 추방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자들이 반발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따라서 남을 자 남고 돌아갈 자 돌아가라. 이렇게 상당히 부드러운 자발적 성격을 띠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2차, 3차 귀환이 나오고 또 불임절 사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이유가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왕이 제국을 이전 바벨론과는 다른 방식의 원활한 방식으로 통치하고자 하는 철저하게 제국의 이익을 계획한 계산에 입각해서 이런 정책이 진행되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바벨론에서 끌려왔던 여러 민족의 포로들이 각자 오랫동안 그리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들의 본국으로 이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이 정책은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국과 제사장 나라 그리고 성경과 페르시아 제국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요, 과연 바벨론 제국이 수립되기 바로 직전 예레미야가 제국의 수명은 70년이다. 그런데 그 70년의 제국의 수명이 결정된 것은 예루살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날수를 묶어서 제사장 나라 법의 실행 차원에서 예루살렘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오히려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율법 교육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과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것 자체가 바벨론 제국주의 정책과 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 법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제국의 수명이 결정되었다라는 게 예레미야의 아주 강력한 지적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받아들였죠. 그리고 에스겔은 청년 때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 제사장 나라 경영의 밑그림을 시드기야가 나이 30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고 20여 년 세월이 이상 지나고 난 후 결국 시드기야 왕도 감옥에서 예레미야를 통한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경영의 기틀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됐을 텐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놀랍게도 70년 만에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으로 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안식은 또 끝났다는 것이죠. 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국과 제사장 나라 이야기는 이렇게 큰 흐름에서 보면 5대 제국의 변동 그 자체와 제사장 나라 경영은 아주 맞물려 있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차원에서 이 성경과 5대 제국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마라톤 전쟁을 진행시키며 살라미스 전쟁을 진행시키는데요, 이 같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